자, 오늘은 윤리적 성찰과 실천, 윤리적 접근, 윤리적 탐구 이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이 부분이 뭐라 그럴까? 책이 별로 중요시되지가 않는 단원이에요. 되게 중요시되지가 않는 단어고 시험도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저도 거의 수업 때 언급을 안 하고 여러분 지금 강의 이게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잘 듣고 한번 와주세요. 여기 이제 줄 제목 자체가 윤리적 성찰과 실천이죠. 윤리적 성찰과 실천 이 동네에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행동이 왜 올바른지를 따지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거의 뭐에 가까운? 내용상으로는 메타윤리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메타윤리에 대한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윤리 문제와 윤리적 탐구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됐고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윤리적 탐구를 위한 사고 유형이에요. 자, 윤리적인 탐구는 그 행동이 왜 올바르지 않냐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냐. 그러면 일단 그것이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논리적인 사고죠. 어떤 행동의 진위를 판단하거나 선악을 판단할 때 그 행동의 논리성을 따지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올바른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옛날에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분 말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 올바른 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들을 만들어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올바른 아이들은 논리적으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논리적 사고는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이 현상의 원인과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이 뭐 하냐 뭐 하지 않냐?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를 보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됐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논리적이냐 논리적이 아니냐 말이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자 합리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합리적인 사고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냐, 논리적인 흐름이 맞냐라면 합리적인 사고는 뭐 하지 않는 거? 손해를 안 보는 거. 누구를 희생시키는 건 안 되고요. 타인을 희생시켜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게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으로 사고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손해 안 보는 장사, 손해 안 보는 장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이다라는 거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데, 극단적인 이기심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내 이익을 보기 위해 내가 내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건데 타인의 희생을 모하지 않는 거, 타인의 희생을 베이스로 내 이익을 주어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거 좀 주의해서 봐주세요. 세 번째는 자 비판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라는 건 당연하겠지만 말 그대로 까는 거죠. 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생각, 이 사람들의 의견을 조심해야 할 거. 타인의 의견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 의견 혹은 내 행동에서 뭘 찾아서 잘못된 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잘못된 걸 찾아서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게 비판적인 사고예요. 좋게 얘기해서 잘못된 걸 찾아서 이야기한다고 이제 사실은 뭐예요? 그렇죠. 너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까는 거죠.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냥 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판적인 사고라는 건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는 기본적으로 뭐와 뭐가 합쳐지는 분위기냐면, 그렇죠. 논리적 사고 플러스 이게 있어야 뭘 할 수 있어?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를 갖추고 있어야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잘 따지기만 해서 세상 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다른 애라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배려적 태도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 책에 보시면 도덕적 감수성하고 공감 능력이에요. 도덕적 감수성이라는 건 행동을 생각하거나 실행할 때 그게 모임을 아는 거예요. 이 행동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행동을 생각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실행을 할 때 그 행동 자체가 모임을, 이게 선임을 악임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도덕적 감수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통? 누군가의 아내가 혹은 누군가의 남편이 자기 아내나 남편 몰래 바람을 펴요. 예를 들면 거기서 뭐였지? 갑자기 그 김희애 씨 나온 드라마에서 사랑을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대사가 나오죠. 뭐 강태호였나?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 드라마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드라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 이거 화면 보시는 분은, 그거 이렇게 떠오르실 텐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드라마에 보면, 남편 놈. 뭐가 엉망이에요? 그 행동이 옳은지 틀린지에 대한 뭐가 없어요? 인식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 자체가 올바른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 없는 거죠. 보통 이제 잘못을 하는 애들의, 특히나 그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 자체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도둑질을 맨 처음 할 때는 막 심장 떨려도 이러지만, 그것도 하루 하고 이틀 하고 3일 하고 5일 하고 일주일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내가 훔칠 수도 있지, 이런 마인드. 네,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죠.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봤을 때 타인의 감정과 내 감정이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드라마를 차마 못 봤지만 되게 평이 좋은 아저씨 드라마가 유튜브 클립으로 좀 봤는데 우리 아이유 씨 가수 이성균 씨랑 나온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저는 어른이니까요. 나의 아저씨라는 같은 드라마를 봤는데 예를 들면 그 드라마 거의 맨 마지막쯤에 주인공인 아이유 이지은 씨의 할머니가 죽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요.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 농하셔가지고 이렇게 뭐지 귀가 안 들리시는 거 말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수화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이유 씨가 막 절절히 울어요. 막 이러면서 막 숨이 막 꺽꺽해가면서 울어요. 그거를 보고 있는데 나도 막 눈물이 막 지금도 울컥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지. 그 슬픔이 절절하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이 사람의 느껴지는 감정을 나도 느끼는 거 이게 공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게 사이코패스고 아시겠죠? 이게 안 되는 게 사이코패스고 그래서 배려적인 사고는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위 정당화의 근거예요. 자 이제 윤리적 탐구를 위한 사고 유형 이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그쵸 이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별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수능에 거의 출제된 적이 없어서 그냥 하기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냥 간단하게 듣고 가세요. 행위 정당화의 근거. 자, 내 행동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 행동이 윤리적인 것이라 라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냐 이거죠. 응?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이 행동이 윤리적이다를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니? 첫 번째, 결과.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거는 이 행동을 하면 이익이 생길 거야. 이 행동을 하면 이익이 생길 거야.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이 방식으로 도덕적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공리주의죠. 기억하시죠?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익이 발생하는 결과대로 행동합시다. 이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결과의 유용성이고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이런 방식은 그렇죠.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든 그걸 다 정당화한다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다 죽여도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의 정당화는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이냐, 윤리적인 행동이냐, 규칙에 따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는 가장 비슷하게 하는 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공리주의가 이 방식에 제일 가까워요. 규칙은 무슨 규칙? 규칙 공리주의나 아니면은 꼭 공리주의만은 아니지만 일단은 얘는 뭐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뭐에 따라 행동해?
규칙에 따라 행동하면 올바른 행동.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규칙이 뭘 가져야 돼요? 이 규칙에 대한 모든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규칙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동의해야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세 번째로는 권위. 그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냐, 윤리적인 행동이냐라고 할 때 뭘 따지는 거? 권위 혹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권위 혹은 권위자의 명령을 따르는 거. 그러면 그 행동이 올바른 행동.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서 얘들아 5월 말까지는 뭘 풀어야 돼? 모의고사를 풀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문제집을 풀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왜 문제집을 푸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의 말이 뭐가 있어서? 선생님이 권위가 있거나 선생이라는 자리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하는 거예요? 즉,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이게 권위에 따른 정당화고, 그 다음에 감정은, 거기 책이 뭐, 니은에, 타율적이고 맹목적인 행위를 불러올 수 있고, 그러니까 권위자를 무조건 따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행동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권위자가 반드시 옳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뉴스 나왔던 건데, 어떤 정신과 의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분이 자신의 상담받던 어떤 여성분을 일종의 추행은 아니고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은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신의 비밀을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를 하게 돼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런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수련하시는 분들이고,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다가서고,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식으로 방화제를 담겨줘가지고, 이 사람의 심리를 치료할까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사람의 심리에 대한 접근이 좀 내용이 깊지. 그러니까 이 남자 의사분이 그런 여자 환자분을 뭐 한 거냐면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이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그 여자분은 자신이 성폭행을 그러니까 그런 성적인 유희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느끼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권위자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반드시 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얘들아 생활과 윤리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너네들이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만 먹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볼까요? 응? 그럼 믿으시겠어요? 갑자기 선생이라는 애가 나타나가지고 생일 점수를 만점 맞으려면 쑥하고 마늘만 먹으면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올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자, 여기서 감정에 따른 권위. 여기서 감정은 조심하셔야 될 게 그냥 개인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책에 보시면은 이 감정은 공감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에 따른 행동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이다라고 할 때 이거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요.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 뭐다? 그렇지. 다수의 사람이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다수의 사람이 비슷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 공감.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이니 그 감정에 따라서 하면 옳은 거지. 이해 가시죠?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이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갖고 되게 죄송한데 내용이 얼마 없기는 해요. 자,
도덕적 추론 이건 뭐냐면 요걸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시험에는 거의 수능에는 거의 출제된 적이 없어서 저도 수업 시간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찍어가지고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일단은 알려드리긴 해야 되니까. 사실 자, 그 행동이 그러니까 뭐라고 이 도덕적 추론이 뭐냐면 어떤 사건에 혹은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에 선악의 판단, 도덕적인 판단을 뭐를 통해서 논리적인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그 행동이 옳은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논리적인 추론 얘기가 나오니까 얘도 뭐예요? 메타윤리에 해당되는 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의 이 사실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때 우리가 보통 대원칙 혹은 대전제 보통은 이 논리적인 추론, 도덕 추론은 보통 3단노법의 형태를 많이 따라갑니다. 대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소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도덕 판단, 결론을 내죠. 이거 여러분 되게 익숙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전제, 즉 우리가 보통 도덕 원리라고 부르는 애를 갖다 놓는데 얘는 선악의 판단 혹은 선악의 판단이나 검증이 필요 없는 이미 검증이 돼서 다시 검증할 필요가 없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세트해 놓는 거예요.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늘 뭐라고요? 뭘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공부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본적인 단어를 몰라서 말을 몰라갖고 못 풀 때가 더 많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보통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자, 규칙을 어기면 나쁜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전통에 의하면 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맞죠. 자, 소전제는 뭐냐면 얘는 자, 사실 판단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동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행위를 사실 그대로. 자, 규칙을 어기면 나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드는 게 훨씬 이해하시기 쉬워요. 횡단보도로 신호를 위반했어요. 신호를 위반하면 뭘 어긴 거예요? 규칙을 어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두 개를 해가지고 그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신호 위반은
나쁜 거라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 추론의 과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3단 논법. 보통 요 사례들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 도덕적 원리의 검사 방법. 자, 그러면 이 도덕적 추론을 과정을 할 때, 대전제, 소전제, 도덕 판단을 해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검증할 필요가 없는 아이디를 갖다 놓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게 검증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예를 들면 잘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 그래서 나오는 거야. 도덕 원리. 이 도덕 원리가 진짜 선인지 아닌지, 이거를 뭐 하는 방법?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고? 반증 사례 검사. 자, 상대방이 제시한 거에 안 맞는 반대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귀납법을 논파할 때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든 백조는 흰색이다. 그럼 뭐 찾으면 끝난 거예요? 검은 백조를 찾는 순간 모든 백조는 흰색이라는 게 틀린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하자면 이것도 논리적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무슨 뭐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역할 교환. 말 그대로 이거는 뭐 설명 안 할게요. 이건 뭐예요? 이건 말 그대로 진짜로 그 행동을 사람을 바꿔갖고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보편화 검사. 제 수업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얘 보편화 검사는 뭐랑 비슷해요? 칸트의 정원 명령을 확인할 때 우리가 보편성 정식이 있었죠. 그거랑 똑같아요. 어떤 원칙, 어떤 도덕 원리를 그 도덕 원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적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는 거죠. 그 도덕 원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보는 게 보편화 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석 검사는 그 위의 원리를 상위의 원리를 포함시켜서 보는 건데 이건 됐어요.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밑에 도덕적 원리의 탐구 과정. 이것도 간단하게 책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사실은 진짜 이 부분은 수업할 게 없어서 중요한 건 수업할 건 많지만 시험에서 안 나와요. 자, 도덕적 탐구 과정. 첫 번째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탐구 과정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천윤리, 우리가 보통 조금 이따 이제 바로 뒤에 할 생명윤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윤리 사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게 제대로 된 거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걸 토론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실천윤리는 뭐가 많이 생긴다고요.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틀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 그랬죠. 예를 들면은 뱃속에 아이가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우리 큰애 사례인데 뱃속에 아이를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다운 증후군 수치가 너무 높아. 그럼 얘를 낳아야 돼? 낙태를 해야 돼? 이런 거. 그래서 도덕적인 탐구 과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뭘 확인해요? 그죠? 얘가 예를 들면 윤리적인 쟁점이나 딜레마가 없는 거는 굳이 이렇게 추론하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하면 나빠. 이건 뭐 퍼펙트하잖아요.
근데 따지기 애매한 거,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것 같이 이것들이 따지는 대상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 자료를 수집해야지. 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이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를 수집하고 도움받는 과정에서 우리 기억하신 기술윤리, 기술윤리에서 탐구해놨던 게 이 자료 수집에 대단히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장을 채택하고 자, 정당화할 근거를 제시해요. 그게 어떤 입장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형제도를 하냐 마냐, 사형제도를 없애야 되냐, 있어야 되냐. 저는 사형제도를 찬성합니다. 왜요? 근거. 사형제도를 찬성? 우리가 보통 이제 혹시 여러분 중에 논술하시는 분 계신가요? 논술? 논술하시는 분들은 이 입장 채택하는 게 여러분의 주장이 되고 그 정당화 근거, 이게 근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은 항상 모든 글이 주장과 근거로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자, 이게 입장 채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근거를 찾았으면 이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해야죠. 그죠? 그래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대안에 대한 대안을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대안에 대한 뭐요? 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반선적 성찰이라는 걸 해야 되죠. 이런 게 잘못됐고, 이건 다음에 조심해야겠고, 이건 우리가 잘못했네.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반선적 성찰의 과정입니다. 자, 이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토론과 성찰의 중요성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이 토론과 성찰의 중요성에서 이제 우리가 언급해볼 학자는 존 스튜어트 밀이죠. 밀. 그 얘기는 우리가 앞 수업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도덕적 추론의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수업 잘 듣고, 이거는 여러분이 저와 유튜브에서 만나니까 제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거 잘 듣고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